네, 먼저 오늘 1, 2 주제 자장을 맡아주실 이호견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견 교수님은 유럽 및 한미 관계 전문가로서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취득 후에 3년간 국방대학교 교수로 국가안보 분야에 기여하셨고, 이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적 업적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켰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호견입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제 주요한 역할은 일단은 시간 관리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발표자와 토론자의 양력을 소개시켜드리고, 발표자께는 20분, 토론자께는 각각 10분씩 드리고, 돌아와서 혹시 좌장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걸 받고 같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정성철 교수님은 현재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요.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 중에서 이승주 교수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의 미래전 연구센터 경제안보연구실의 연구위원을 또한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른 토론자 한 분은 박용환 박사님이신데 현재 카이다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지내고 계시고요. 전 중앙일보 기자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발표자의 발표를 듣도록 할 텐데요. 국가 해양 전략과 해군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정성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해군 정책 포럼 귀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군과 또 학계가 만나서 함께 미래 해군에 대해서 또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그 발표 또 세부 주제는 국제질서의 변환과 인도 태평양 속 한반도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미래 2045년을 바라보는 해군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탕을 까는 이야기를 좀 펼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에 나아갈 방향 또 해군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그 다음에 동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그 순서를 정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 또 거기에 기반한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급체제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인도태평양 속에 있는 동아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단극체제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사실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단극체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단극체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운영되는 이런 단극체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이 논쟁이 한창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한 모먼트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이것이 되게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은 이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힘에 대항한 연합이 구성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고 과연 그러한 예상들이 맞았는가, 현실주의자들 내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책 표지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Theory of Unipolar Politics라는 그 몬테이로라는 학자의 그 책 표지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고, 이 사람의 이제 스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어샤이머 교수입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결국에 이 유니폴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오래가기 힘들 거다라고 말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왜 유니폴라 폴리틱스라는 것이 왜 계속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실주의자의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단극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라크전,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단극체제가 더 이상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국체제의 내국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전환이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모습을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조류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한 자신감에 기초한 이야기들, 미국의 세기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한편이라면 또 한편에서는 중국 위협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위이지만 중국은 위협이다라는 생각이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 그룹,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하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이어받고 있고, 좀 달라진 점은 동맹과 우방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국가, 특별히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봤을 때는 적어도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올라가면서 이런 미국의 전략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 우위의 질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앞으로의 세계 질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야기하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맹을 경시하는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 없는 아시아, 미국 없는 세계에 대해서 민주 국가들마저도 이야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복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글로벌 리더십,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국내외에서 얼만큼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특별히 이제 올해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러한 바이든의 입장, 정책을 지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그 다음에 자유진영,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아니면 여러 국제 질서가 경쟁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멀티플렉스 월드, 아니면 그냥 질서 자체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두려운 미래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었다라고는 보기 힘든 것이고, 지금의 세계의 많은 국가들, 그다음에 많은 행위자들이 결국에 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쟁 속에서 국제 질서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될 터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던 어떤 미중 전략 경쟁 뿐만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참모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초국가 도전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팬데믹,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뭐 해적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국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한 10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국가보다 권위주의화가 진행되는 국가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제 큰 도전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결국에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부적으로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사회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거나 억압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국가들의 위협을 더 고취시키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그런 그 대결 구도, 아니면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세계 질서를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경쟁하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에 이러한 주요 행위자들이 바로 인도 태평양을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을 강대국 정치의 중심 무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고 이제 오바마 때부터 아시아의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이야기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이 더 점증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아시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행위자는 이제 유럽이라는 행위자입니다. 뭐 미중의 대결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뭐 간단하게 제가 뭐 GDP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라는 세 행위자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그러면 인도태평양을 저 멀리 있는 곳으로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유럽 연합도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또 유럽의 국가들도 인도태평양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있고 결국에 유럽이라는 행위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구도가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근데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연합과 미국이 더욱더 밀착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최근에 진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세계의 행위자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국제정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만약에 4개나 5개나 6개나 되는 그런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라면 사실 어떠한 조합이 갑자기 힘의 균형을 확 깨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3개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행위자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되면 균형이 확 깨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 그리고 다른 행위자는 거기에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세 개의 행위자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세계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한 행위자로 하여금 되게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그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정작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쿼드를 비롯해서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연대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만큼 미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따라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주목할 것은 2007년에 쿼드라는 것이 미국과 일본과 또 호주와 인도가 하는 쿼드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17년 쿼드 2.0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다시 재가동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에 안 되던 게 27년에는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오커스의 등장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전략에 호응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리더십에 기인하거나 아니 미국이 제공하는 어떠한 물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많은 국가들, 특별히 이제 민주국가들은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견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자발적으로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그 쿼드 정상회담을 작년 3월에 하고 나서 그 스테이먼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부제가 재밌었습니다. The Spirit of the Quad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사실 공공문서에서 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들 국가들이 단순히 뭐 이익 공동체,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들 사이에서의 공고한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미국이 앞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미국이 또 원하는 그림은 어떠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유럽연합, 그다음에 아시아,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의 호응을 적어도 일정 부분 얻고 있는데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유와 그 기술 동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자유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동맹의 모습과는 좀 더 변화된 좀 더 포괄적인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시큐리티 코어퍼레이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시큐리티 코어퍼레이션에서 더 넘어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술,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중시 외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테크 얼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와 같은 생산망을 같이 한다든지 기술 혁신을 같이 하고 또 기술을 그 빼앗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뭐 인권만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권을 기초를 해서 또 이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과 안보와 또 가치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중 간의 그 첨예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세 가지 영역들이 다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만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권 이슈지만 거기에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대내적인 안보든 아니면 대외적인 안보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그 복합적인 동맹망을 구성하는 것이 미국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도태평양에서 쿼드라는 것은 제2의 나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이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은 아직 중국 측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미소 냉전의 재현인가? 요즘 신냉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사실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소련에 비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외교적으로 세련되며 이념적으로 유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이크 설리반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과거의 소련과 지금의 중국은 상당히 다르고 과거의 미소 관계와 지금의 미중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이제 철의 장막을 치고 서로 그 의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완벽한 디커플링의 관계로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는 지금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이러한 인도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일까? 인도태평양 중에 동아시아와 또 다른 지역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장 그 뜨거운 지역, 미중 경쟁의 진원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은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중국해 문제, 또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원지이고, 근데 그에 따라서 한반도와 우리 주변, 그러니까 그 대만 해협을 제외한 이 동아시아 지역은 이 동남아보다는 진원지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경쟁하고 충돌하는 지역만 될 것이라고 예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역마다 또 영역마다 미중이 경쟁할 수도 있고 또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이제 어려운 것은 결국에는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또 남중국해는 역사적 주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중이 협력하기는 어려운 이슈들이 있는 곳이 동남아시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은 앞으로 이제 협력적 숙적 관계를 펼쳐 나갈 것이고, 과연 이 동아시아라는 공간이 앞에 이제 숙적 관계에서 어떤 경쟁보다는 협력을 일구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가능성,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어. 이제 여기에서 충돌은 불가피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게으르고 또 위험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 동아시아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그 전선이 과연 분명하게 성립되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의 상황, 특별히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 징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봐야 되지만 적어도 이제 북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핵 확산 반지, 동아시아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 거기에 한국이 기여하는 방향들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하듯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을 인도태평양 지역,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구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민주국가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강조는 덜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제 세력 균형과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 국가들과의 협력을 우리들이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목표는 결국에 룰에 기초한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인도해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파워 폴리틱스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인도태평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미래 전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반중국 연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거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포용적 질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유럽연합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호주, 그다음에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위협이고 도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함께 연대할 세력들은 반중국 연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많은 국가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 기반 질서가 결국에 반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인도태평양이 가장 핵심적인 무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해군 또 우리의 군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는지, 남이 규정해주는 위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협을 우리가 맞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구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인도태평양,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과 연대를 해야 될 것인데, 뭐 동맹과 또 우방과 연대를 할 터인데,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역할에 맞추어서 우리가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들, 이게 뭐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의 그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어떤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대할 세력들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좀 더 종합적이고 인도태평양 전체를 마음속에 품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는 순서대로 이승주 교수님, 박용환 박사님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10분 이내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오늘 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해군 사이에 아주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특히 정성철 교수님께서 한국의 안보 전략과 관련된 주변의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대부분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가운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보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두 가지 요인을 굳이 꼽자면 첫 번째는 미중 경쟁,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안보 위협, 이 군에서는 주로 비전통 안보 위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신흥 안보 위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안보 위협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지금 한국의 안보 위협 인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테고요. 그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미중 경쟁과 신흥안보 위협 중심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신흥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안보 위협이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사라지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런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신흥 안보 위협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개별 국가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반드시 주변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심지어는 글로벌한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거의 또 다른 특징은 신흥 안보 위협은 상당 기간 잠복해 있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새로운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해군은 한반도를 조금 벗어나면 이제 C레인의 확보, C레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C레인과 관련해서는 주로 원유 수송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 물론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거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요. 여기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유럽의 그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 PNG 중심의 그 에너지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PNG에서 LNG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으로부터 수송 에너지 가스를 조달받자라고 하는 것이고,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의 사태의 변화하고 긴밀하게 연관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전히 C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성격은 국제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최소한 신흥 안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기민성, 애줄리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댑터빌리티,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해군에서는 다영역 통합 작전, 통합 시스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다영역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특정 군이 독자적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계,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흥안보 위협의 대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한국이 이제 해결해야 될 또는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경쟁과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5분 지났는데요. 그 미중 경쟁은 기본적으로 정 교수님 지적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미중은 전략 경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상대를 존재적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차원의 경쟁,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냉전, 과거 같은 냉전의 단순한 반복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지적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략 경쟁에 그럼 뭐가 다르냐, 과거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게 미중 전략 경쟁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만 결국은 리더십의 실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어느 국가도 지구적 도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제정치학회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런 리더십 공백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중견국 외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중견국 외교를 실행할 수 있고 또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인 것이고요. 그 한국의 그런 외교 전략, 외교 안보 전략,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이런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제정치 차원의 리더십의 실종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점에서도 지금 정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요. 뭐냐, 규칙 기반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한국의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물론 규칙 기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규범이기도 하고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규칙 기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규범적인 접근과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것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한 한국의 자체적인 입장 같은 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정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에 공과 과가 다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판단, 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전략적 모호성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미중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응하는 기본 입장으로서 말씀하신 규칙 기반의 질서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규범과 이익의 조화라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좀 밝혀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비단 한국만이 해야 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세 번째 이슈하고 연결되는데요.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 전략이죠. 그죠? 지역 전략. 규범과 이익의 조화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국가들은 전략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고, 공표하고 있고요. 어떤 국가들은 단순히 팔러시 페이퍼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국가들은,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아웃룩이라고 한 전망 정도로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국가들이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자체적인 입장들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런 차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그 입장을 좀 수립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역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도태평양이 과연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리적 공간인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런 다른 대안을 추구한다면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뭐 중국이 주장하는 1대1로 등등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한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구상에 대한 기본 입장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역시 또 정 교수님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는 포괄성, 포용성 또는 개방성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슈는 좀 다르지만 추구하고 있는 미중 경쟁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오픈 스트래티직 오토노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율성을 지켜나가되 개방성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런 가치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해양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해양 협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신흥안보 위협도 증대하고 있고 뭐 등등등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양안보 협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충분히 대응하는 거, 적어도 지역 차원의 해양 협력의 수요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 신흥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 협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주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해양 분야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그거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인사교류로부터 시작되고 교육이라든지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등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군에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거나 군의 또 현실적인 여건상 본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민관 협력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협력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시죠. 네, 토론을 맡은 박용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청을 해주셔서 매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제정치학회장님 또 해군참모선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서 그 김상배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이 국제정치에서의 해군의 역할을 이제 군함외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좀 딱딱하지 않게 또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장소 또는 우리나라에 꽤 많은 그 제임스 본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제임스 본드가 해군 중령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때 제임스 본드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거나,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항공기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다양한 국제정치적인 활동,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해군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에서의 해군의 역할을 설명을 해줄 때 조금 쉽게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많이 드리긴 합니다. 제임스 본드는 알고 보니 해군 중령이었다. 그만큼 유서 깊은 국제정치에서의 롤을 해군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성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반론을 제기할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전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뜻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제가 공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 국제 질서의 조건의 변화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우 전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와 같은 국제관계, 동맹관계의 이런 편승의 한계점이 분명히 노정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맹무역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태를 볼 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같은 동맹이 없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르게 전망을 해보면 지정학적인 요인 측면에서 연루를 우려하는 미국의 그런 고민은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이런 변화가 과거와 같은 냉전 또 신냉전이다라는 주장을 저도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단극 체계가 변화하면서 초래되는 그런 안정성의 감소, 취약성의 증가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정학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뒤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그 단극 체계의 약화라는 이 국제 질서의 변환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사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검진 또는 이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진단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발병, 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사회과학,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 원인과 결과, 이因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국제 질서의 변화의 원인, 이 속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토론이, 발표와 토론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도출된 이 변화의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볼 때, 그걸 바탕으로 이런 해양 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이런 국가의 해양 전략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해군의 역할이나, 해군의 앞으로의 변화에 이걸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행위자적인 측면에서는 이 강대국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우리의 파급되는 영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이제 이념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 세계가 양극단으로 사실상 쪼개졌던 그러한 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사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큰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커플링의 한계, 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더라도 상호 의존성이 크다는 점, 그러니까 상호 이제 공멸을 하지 않는 대결 국면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팬데믹 현상,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보면 현대적인 측면에서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과거에 질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렸던 시간과 오늘날의 시간을 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19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발병된 질병이 아시아까지 오려면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지구 전 대륙으로 질병이 퍼지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미중 간의 이런 경쟁이 디커플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냉전은 사실 언론인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학계에서 처음에 초발된 용어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처음에 이런 냉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그만큼 이 경쟁 속에서의 이 선명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냉전이 유용하지만 오늘날의 이런 글로벌의 환경을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회색지대의 이런 부분, 한반도의 회색지대, 결국 이 잠정성, 이 불안정성에 대한 증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협조적 속적 관계의 형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이제 글로벌 체제에 그래서 이제 제2전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 발표자님께서는 이 우리가 규칙,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가치 기반의 동맹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협력 국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의 영역과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는 과연 동맹과 같은 이런 양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국제 체계 질서에서의 다자적인 관계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앞서 토론해 주신 이승지호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략적인 모호성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도 이제 해군 정책 포럼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이 9시에 있는 중국, 3시에 있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 이제 계속 12시를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금 꼭 12시다, 3시에 가깝다, 9시에 가깝다를 꼭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딱 단언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시간은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다. 이제 한국의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시간을 그렇게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중견국가의 한국의 역할, 앞서 나왔던 역할, 또는 역량, 또 안보의 조건을 고려한 우리의 이제 비전을 수립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국제 질서에 기반했던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뭐 다소 좀 더 주체적이거나 능동적인 그러한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작전 계획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중요성을 되게 우리가 크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비전이나 작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종속돼서 군사력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가 미국과는 좀 의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작계는 사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감성이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지향점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그거에 우리가 꼭 종속될 필요성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계속 변침하면서 그 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션에서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과 고민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시 30분에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좌중에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간략하게 소속이라든지 또는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손 드신 분 가운데 계십니다. 네, 저는 합참 전투발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일식 대군 소장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하고 토론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로에 선 한국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결국 이제 현상 유지 국가 또 현상을 변화시키는 국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현상을 유지시키는 국가나 변화시키는 국가 한쪽에 가지 않고 규칙 기반 질서의 포용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호주처럼.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규칙 기반 질서라는 이 자체가 기존의 질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국 또 현상 변화시킨 국가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또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이런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협은 무엇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위협에 대한 것들은 뭐 상황이 계속 변하고 또 국제 질서도 변하고 안보 위협도 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위협이 뭐가 있으며 그 부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패턴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게 조금 피동적인 거라면은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좀 능동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국제 질서의 변화를 쭉 이렇게 조명을 하실 때 세계,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동아시아, 한국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지리적으로 작은 데까지 이렇게 쭉 전개를 해주셨는데 좀 단순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할 때 동북아라는 표현을 써서 동북아 4개, 미중, 미소, 미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하는데 굳이 동아시아로 이렇게 폭을 넓힌 그렇게 카테고리를 잡으신 이유가 뭔지 연계해서 동아시아 했을 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나왔을 때 최전선이 과거에는 동북아시아였는데 이제 동남아시아로 옮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역할을 찾으려고 할 때는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보다는 동북아시아 쪽에 어쨌든 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들으신 거하고 좌중에서 나온 질문 같이 합쳐서 발표 시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10분만 드릴 수 있습니다. 10분 내에 답변해 주세요. 예, 두 분 토론과 또 귀한 질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분까지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그 좋은 질문들과 포인트들을 짚어주셔서 아마 저에게 더 공부하고 또 생각할 거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승주 교수님의 그 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뭐 신앙보의 그 중요성, 그러면 특징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민성과 정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됐고요. 규범과 이익의 조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의 공간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을 잡아주셨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건 중견국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나리오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 제가 아까 세 번째로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에 핵심은 미국과 뭐 중국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대국 말고, 하지만 또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전략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인데, 과연 이러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어떠한 질서를 만들 것인가? 과연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가능하고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학계의 고민들, 근데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군도 저는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이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의 위협, 우리가 대응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국가들과 했을 때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또 제공받을 만한 역량들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주 교수님의 그 토론 감사드리고요. 박영환 박사님 말씀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우리의 시간이 무엇인가, 9시냐 3시냐 그럼 항상 12시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예편도 아니고 예편도 아닌 이 시기에는 분명히 지났다는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몇 시다 방향을 정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 뭐 어느 한쪽을 적으로 돌리는 거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한 너무 우려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벌써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시간을 말할 때 결국 인도태평양 공간을 머릿속에 두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한반도 전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지역 전략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넓은 지역, 한 3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을 이야기할 때 정부마다 조금씩 이제 바뀌죠. 용어도 좀 바뀌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과 행위자들이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을 머릿속에 두는 것, 그다음에 그거와 한반도의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설득하고 또 대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 소장님 2가지 부분과 또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솔직히 이거 쓸 때 동북아시아라고 쓸까, 동아시아 쓸까 이렇게 하다가 약간 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동북아시아라는 말을 이제 적어도 한 최근 10년 동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스이스트 에이시아라는 말보다는 이스트 에이시아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대만 해협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약간 조심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시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할 때 현상 유지 국가, 현상 변경 국가 나눈 것은 맞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규칙 기반 질서 차원에서 보면, 한국도, 그리고 한국과 함께하고 있는 국가들은 현상 유지 국가로 넣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짧게는 냉전 이후에, 아니면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것이 구축이 되고 퍼져나갔다면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는 현상 유지 국가, 근데 그것이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이제 질서의 유지 차원, 2차원 모두에서 유지하려는 세력들이고, 이러한 세력들과 우리가 연계하는 것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용어를 쓸 때의 문제점은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데 어떻게 현상 유지 국가냐 또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좀 조심성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업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왜 우리가 이 유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연대해서 역량을 결집시키고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거기까지 나간다면 동맹을 중시하는 것까지 나간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의 그 롤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역량을 키운다고 했었을 때 뭐 이것도 키우고 이것도 크기면 좋지만 우리가 함께할 국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역량을 키워야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한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할 때 그게 또 대내적으로 설득이 될 것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그 우리한테 가서 뭐를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서 강대국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키워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은 뭐 국제 질서의 공동 건축자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할에 대한 고민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오히려 좀 남겨주셨네.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시간 제한이 불만이 계셨던 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불만은 아니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면 자, 규칙 기반의 질서 지금 뭐 정 교수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입장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규칙 기반의 질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만큼 규칙 기반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그럼 과거의 규칙 기반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느냐? 또 그게 아닌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지금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과거와 전혀 다른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단순히 규칙 기반의 질서가 유지되는 데 따른 수혜자였던 국가들이 지금은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현상 유지적 어떤 그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규칙 기반의 질서가 그냥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그렇고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신흥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규칙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또 새로운 형태의 규칙 기반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에서의 규범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해양에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협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규칙 기반의 질서를 굉장히 동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개념, 그게 제가 아까 토론할 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것인데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역 구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구상을 달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평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동북아를 넘어서 플러스로 가자. 그것이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데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데 좋은 대외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지역
개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부담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국의 지역 구상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질문 주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계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저의 소감을 한마디 드린다면요. 그 지형이라는 것이 지정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대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때렸던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그때는 안보 위협이라는 표현들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 갈등의 대상인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군사 안보 위협뿐만 아니고 경제 안보 또는 신흥 안보 개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문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분 동안 휴식이 있고 다시 10시 50분에 제2세션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열정적인 그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